18일, 바로 내일은 광주 민주항쟁 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무성했던 많은 의혹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민주항쟁을 부정적으로 왜곡시킨 많은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월 광주 민주항쟁을 결정적으로 왜곡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독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있고 사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추리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가면서 광주 민주항쟁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사건은 1980년 5월 25일 아침 8시 전남 도청 안에서 일어납니다. 당시 전라남도 도청은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 계엄군이 물러간 이후 이른바 시민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청 안은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지도부는 수수반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무기를 반납하고 투항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계엄군에 대항할 것인가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계엄군은 계속 무장 시위를 할 경우에 무력으로 도청을 진압하겠다는 1차 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엄군의 통보를 받은 도청안은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치안질서반에서는 광주의 치안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이 사람들이 요 상태란 말이오. 광주 오서 쉴 데 없이 빙빙 돌면서 이 잡편을 째려보라는 게? 당신들 그 혹시 간첩 아니여? 뭐라고라? 간첩? 오면 미쳐갔냐고 펄쩍 뛰겠네. 아니란 게요. 몇 번 만에 알겠어. 그래야. 그럼 고향이 어디여? 이보시오. 그리고 바로 그때 치안질서반 사무실 앞 복도에서 독침 사건이 발생합니다. 독침에 맞았구만. 무엇이 독침? 뭐야? 어디 댕기요 이게? 아이고 나 죽겠네. 어디란 말이야? 무엇이요? 아이고 어디요? 여가 등짝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아이고 이 독침에 맞은갑소. 독침에 맞았다고? 어디요? 내가 좀 봐줄란게. 아이고 실수. 향규 형, 형이 좀 빨아줘서. 어쩌냐 이거? 빨리.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못 들어요. 싸게 병원에 옮겨야 할 거 아니요. 자 이쪽. 독침에 찔렸다고 하는 장계범 씨 그리고 독을 빨아준 정향규 씨는 전남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전남 도청 안에서 한 사람이 독침에 찔렸습니다. 응급처치하던 사람까지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독침을 누가 사용했는지 또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독침 사건이 발생한 현장과 그날 그 시각 이후의 상황 밝혀봅니다. 당시 도청에는 약 500여 명의 시민 학생들이 자치조직을 구성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별관 안에 들어가면은 그 조사과 사무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과 내에서 이제 일어났지. 당시 치안질서반은 별관 1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계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독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계범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독침 맞았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와가지고 어깨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서 우도수를 걷고 난 다음에 이게 침을 빼고 나서 우도수를 걷고 나서니까 어떤 그 자국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니까 쓰러지니까 내가 빠르려고 그러니까 못 빠르게 하더라고. 그 뒤로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았어. 쉽게 이야기해 다른 사람을 찾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부위가 그 벌금도 나고 어쩌고 그러니까 일단 병원으로 그때 당시에는 전대병원이 가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전대병원으로 우리가 후송하기 위해서 잠깐 밖에 나와서 차 수배해가지고 찝차에다 싣고 저희들이 갔다가 직접 전대병원 응급실에다가 해주고 이제 저는 이제 바로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갑자기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침 사건으로 인해서 도청 내부가 상당히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됐고 또 서로가 신뢰를 못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던 겁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도청에서는 동요가 일어나 도청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도부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서 조사반을 편성 전대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제가 가자마자 저희 동지들한테 경비를 쓰게 했고 아무도 접촉을 못하게 제가 경비를 세워놨어요. 경비를 세워놓고 하니까 장계범이가 저보고 와보라 그래요. 오라고. 장계범이는 그렇게 배를 대고 침상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와봐라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내가 이렇게 이제 묻기만 했어요. 물으니까 도청 안에 빨갱이들이 있다. 김종배를 수사해라. 잡아다 수사해라. 박남산이를 수사해라. 그리고 이 2층에 임원들이 전부 문제가 있는 애들이다.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상태가 어쩌냐. 하고 고통스럽게 또 표정을 지어요. 계속 얼굴에 인상을 쓰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봤어요. 여기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상태가 어떠냐고 했더니 여기다고 못 만지게 해요. 저는 그 십자형으로 붙여놓은 걸 제가 띄었어요. 띄어봤더니 그 부분이 한 손 요 정도 정도로 동그랗게 이렇게 부풀어 올랐더라. 그 부분만 발그스름하게. 조사반은 병원 검사에 시간이 걸리자 우선 장계범 씨를 11층 26호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군 2명으로 하여금 병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쇼다. 내부 분열시키려는 공작 같다. 하나 아직 무슨 소변이라든가 무슨 검사 피검사라든가 그런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내가 또 다시 가보고 보초를 세워놨는데 이네들은 다시 도청 안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뭔가 조사를 해야 된다. 나는 거기다 놓은 것은 위험스러워서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고 3번째 갔어요. 그러자 경비 쓰는 사람 한 사람이 와갖고 11층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 의사하고 얘기하고 방에 가서 얘기하고 그 약품실에서 얘기하고 해서 봐서 봤더니 정양규 씨도 없어진 거예요. 3번째 왔을 때. 저는 큰 낭패였죠. 입원시킨 2사람 모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사건에 대해서 말해줄 당사자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독침 사건의 진상은 오리무중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곧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는 2사람이 독침에 찔려 죽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독침 사건이 일어난 5월 25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독침하면 곧 간첩이 연상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시민군에 간첩이 있다는 것인가? 이 독침 사건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사건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던 독침 사건은 광주 민주항쟁의 성격을 잘못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당시 광주는 어떤 모습으로 보도됐을까요?
광주 항쟁이 시작된 18일부터 20일까지 언론은 광주에 대해서 단 한 줄의 기사조차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이 된 비상계엄령에 의해서 광주 관련 기사가 철저히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계엄사는 2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전 검열을 거친 기사의 보도를 허용을 했고 이로써 국민들은 광주 관련 기사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21일의 첫 보도는 충격이었습니다. 나흘째 광주에 대대적인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불순분자와 폭도들이 그 주동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광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저녁 당시 계엄사령관은 군의 자위권이 있음을 발표합니다. 경고 1. 지난 18일에 발생한 광주 지역 난동은 치안 유지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으며 계엄군은 폭력으로 치안 유지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군의 자위권 발동, 그것은 곧 공식적인 발포 명령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군이 발포를 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른 광주 사태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은 실제 이날 낮 도청 앞에 모여든 시민들을 향해서 이미 발포를 했습니다. 그날 광주 항쟁 기간 중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군의 발포에도 광주는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무장을 한 시민들에 의해서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했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이른바 시민군들이 장악한 채 군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됩니다. 난동을 일으킨 폭도들은 무기를 들고 그들에 의해서 군이 쫓겨가는 도시. 이 같은 광주 사태에 대한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향후 사태 추이에 더욱 큰 관심이 집중됩니다. 바로 그 무렵 서울시경은 난파 간첩 이창룡을 체포했다고 발표합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간첩 이창룡은 광주에 잠입해 시위를 무장 폭동으로 유도하고 선동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난파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소지품 중에는 신분이 노출될 경우 자살을 기도하기 위해 독침 만년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독침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창룡 검거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독침 사건 기사의 어디에도 간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독침 사건이 일어난 날은 25일. 그리고 난파 간첩 이창룡이 독침을 가지고 광주 잠입을 시도하다 검거됐다고 보도된 날이 하루 전인 24일. 두 사건은 불과 하루의 시간차를 두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창룡 사건으로 광주 독침 사건은 더욱 간첩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사용된 독침이 과연 간첩들이 사용하는 독침이었을까요?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이 사건 관련자들이 이송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병원에는 장계범 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을 당시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의 환자 일지에는 독침을 맞았다고 하는 위치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른쪽 어깨 위쪽이었습니다. 혈압과 맥박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정향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기록 어디에도 독침으로 인한 이상 상태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침을 주었다는 김준봉 씨는 그것이 결코 독침이 아니었다고 증언합니다. 전대병원 응급실 보면은 그 철문으로 된 데 있어요. 그 약품 저장된 데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 담당 의사하고 그때 제가 비로소 이게 독침이라고 보여줬어요. 이걸 검사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랬더니 그 담당 의사가 이제 그거 보고면 자 이게 독침이라는데 그럼 제가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손에 찔렸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쓰러져야 하는지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이건 쇼입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3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벌레 물림, 입으로 빤 후에 나타나는 피부 발진, 그리고 독극물 중독. 그러나 독극물 중독란에는 가능하나 의심스럽다라는 별도의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장계범 씨는 5월 25일 응급실로 들어와 그날 퇴원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독극물 중독이 가능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소견을 적은 담당 의사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되게 우리가 의사들이 통상 독침을 접해볼 기회가 우리에게 흔치 않기 때문에 저도 독침을 환자를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슨 다른 매스컴에서나 보더라도 독침이라 하면은 환자의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의식이 없어진다거나 샤크에 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환자의 전신 상태가 아주 현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그 환자 경우에는 특별히 무슨 혈압이나 맥박이나 의식의 변화도 크게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임상 소견으로 봐서 크게 독침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는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18 관련 인사들의 고소 고발 조치에 대해 경찰은 269명을 조사, 총력 수사 끝에 219쪽에 달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독침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자작극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간첩의 독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계범의 자작극이라는 것입니다. 즉, 장계범이 도청을 빠져나오려 이런 자작극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진료를 했던 의사의 증언과 병원의 기록, 그리고 지난해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의 검찰부가 발표한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이 독침은 간첩들이 사용하는 독침이 아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장계범 씨와 정향규 씨가 왜 이 같은 자작극을 만들어냈을까요? 검찰 측 수사 기록은 이들이 도청을 빠져나오기 위해 독침 사건을 연출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검찰 측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당시 도청안이 탈출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여야 할 만큼 통제된 상황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독침 사건이 발생한 도청 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시체, 그 당시 돌아가신 분들, 네.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을 여기다가 모시고 또 그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은 이쪽에 있는 건너편에 상무관 쪽으로 관에다가 이렇게 옮기게 확인하고 했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독침 사건이 발생한 25일은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철수하고 시민군이 도청을 장악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였었죠. 도청 벽에는 사망자 명단이 게시됐습니다. 이른바 시민군이 도청을 장악하게 되자 광주 시민들은 집을 나가 소식이 없는 식구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혹 소식이 끊긴 자신의 가족이 죽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을 안고 온 사람들의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도청 곳곳에서 시민들이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도청은 안팎에 모신 시신들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청 한쪽에서는 오발 사고 등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총기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5일 전까지 회수된 총기는 약 3,000여 점. 이러한 상황은 독침 사건이 발생한 2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기를 반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청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통제 자체가 불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직 개표에 나온 이런 사람들, 또 우리 타격대 요원들 한 100여 명, 또 경비대 요원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저희들이 주고받는 암호나 꼬리표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알지, 그 이외에는 출입이 입출입이 자주 뭐 있었기 때문에 뭐 누가 오면 그 사람도 뜻이 같아서 같이 온 사람이겠지, 또 가면 또 간 사람이겠지, 이 정도로만 봐 그랬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도청에서는 출입은 누가 누구를 못 나가게 잡고 막고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입출입은 자유로웠습니다. 시민들이 도청을 장악한 다음 날인 22일에는 도청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1차 수습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시민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수습위원회는 계엄군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반납한 뒤 평화적으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시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곧 수습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절대 총을 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학생과 시민들이 쏜 것처럼 매일 도청 앞에서 열리는 시민 걸기 대회에서도 무기 반납 여부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명분 없는 무기 반납 협상을 반대하고 나선 소위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무기 반납을 하자는 쪽이 훨씬 우세한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주장했던 그 시민들과 함께 지도부를 성토하고 지도부를 갈아치우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25일이. 그 국면은 그 무기를 무조건 반납을 해서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했던 원건파들이 그 투쟁파들에 의해서 소위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강경파라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부가 교체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25일, 즉 독침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독침 사건이 도청을 빠져나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검찰 측의 발표에 의문이 생깁니다. 당사자들은 이때의 상황이 탈출을 위해 자작극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도청 안을 출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도청 안에 있었던 관련자들은 독침 사건이 조작됐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독침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 속에서 강경파가 지도부가 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조작설을 더욱 믿게 하는 것은 이후에 전개되는 장계범 씨의 행적입니다. 사라진 장계범 씨의 행적이 드러나는 것은 27일 도청이 점령당한 직후입니다. 이날 새벽 3시경 도청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약 1시간 만에 도청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18일부터 시작된 광주의 항쟁은 5월 27일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일단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줄줄이 연행됩니다. 연행된 시민군들이 끌려간 곳은 당시 상무대 안에 있던 헌병대 연병장. 지금은 아파트 부지 공사 중인 이곳에서 그들은 뜻밖에도 독침 사건의 주인공 장계범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이곳 연단에 서서 도청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분류해내는 작업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20명이 쭉 있거든요. 한 20-30명이 쭉 있는데 고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고개를 딱 들었어요. 뒷짐을 지고 무릎 꿇은 자세 고개를 딱 들으니까요. 장계범이가 탈출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손수건으로만 여기다 딱 가렸어요.
제가 그때 그냥 엄청 놀래고 그냥 저는 그때부터 차라리 도청에서 총 맞고 죽지 나는 개 죽으면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장계범이가 딱 해서 간부를 이렇게 탁 찍더라고요. 이렇게 탁 찍으면은 뒤에서 군인 이제 그 상무대 그 30수사단 군인이 발로 차요. 그럼 자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가 말했던 그 상무대 영창입니다. 여기서부터 1소대, 2소대, 3소대, 5소대, 6소대, 7소대에 있고요. 이곳 상무대 영창에서도 연행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장계범 씨가 등장합니다. 수사관들이 수사하다 막히면 대질신문으로서 장계범이를 또 부릅니다. 그러면 장계범이는 마치 거기서 꼭 자기가 수사관 이상으로서 우리들을 조사받는 우리들을 다그치고 이놈이 틀림없이 그놈이다 했었고 상무대에서 보안대까지 장계범 씨는 복면을 벗고 대질까지 해가며 연행된 시민군들의 분류와 색출 작업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당시 도청 내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해 장계범 씨가 헌병대에서 시민군의 색출과 대질신문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도청 내에서 강경파가 대세를 장악하고 있을 때 독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바로 이 같은 장계범 씨의 행적과 독침 사건의 발생 시점, 이 두 가지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이 조작극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했던 겁니다. 그럼 독침 사건은 정말 조작된 것인가? 그리고 장계범 씨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장계범 씨를 만났습니다. 장계범 씨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난 80년 이후에 16년 동안 행방을 감춰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일한 자료는 직권말소 처분이 난 주민등록등본. 우리는 장계범 씨의 가족이 마지막으로 살았다고 기록된 5년 전 주소로 직접 가봤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소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있었고 집은 이미 폐가와 다름없는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인근 동사무소와 주민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우리는 그의 누나가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혹시 여기 저 장계범 씨라고요 사시나요? 근데 지금 미친놈같이 너무 그래요? 돌아다니는 게 정신이 이상하거든요 좀. 왜 그래요? 아니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보다 그 마음을 잡지를 못해요. 그 가끔 한 번씩 이제 오는데 한 1년 넘게 안 왔어요. 아버지 제사 탈상 지날 때도 안 오고 막 했는데 요 며칠 전에 왔더라고요. 다녀와서 어디 다녀왔다는 얘기는 아시죠? 그냥 바람 쐬러 다녔다고요. 뭐하고 다니냐면은 그냥 머리 식히러 다닌다. 언제 혹시 만날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연락처를 하나 줘보세요. 물론 오늘이라도 연락이 오면은 제가 연락을 해드리는데 또 저도 그렇게 지 가슴에 담아둔 얘기를 또 해버리면은 저도 조심하려니까 모르고. 그녀는 동생이 지난 16년 동안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고 지금도 간간히 연락만 올 뿐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를 설득해서 며칠 뒤에 그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별관에 가갖고 정영 씨와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뜨끔해가지고 했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졌거든요. 깨어나고 보니까 전남대 병원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정영기 씨가 유일한데 진짜 같이 있었지만은 어려운 고비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 양반하고 같이. 그래서 나를 지켜준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 몰라도 정향교 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향 씨 정인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아중에서도.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빠져나갔으면은 그
그 당시에 도청 안에서는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어요. 뭐 나가고 뭐 싸고 이런 것도 없었고, 단 그 당시에 뭐 도청을 빠져나가려면 마음대로 빠져나가죠. 뭐 다 물어보면 다 알겠지만은 뭐 누가 뭐 총 들여댄 놈도 없었고 자발적이었어요. 나가서 이제 신병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보안대로 갔죠. 실은 뭐 안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또 전직 경찰 출신이라 뭐 제가 또 부모님한테 또 하는데 경찰 출신이라 뭐 나 부모 마음도 다 그랬듯이 뭐 장남 살리기 위해서 또 뭐 한다고 아마 그때 아마 보안대로 자수를 했어요. 제가 그때 자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할게요. 지도부 자체로 잘 몰랐고 그때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들의 보안대 불모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안대에 계셨어요. 그 당시에. 잡혀 계신 거죠? 네, 저 때문에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보안대에서 지도부를 골라내라고 시켰나요? 그렇죠. 뭐 가니까 뭐 그러지 않으면은 좀 안 좋은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좀 신변에 좀 위협도 있었고 또 부모님들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색출을 하라고 하더만요. 장계범 씨는 연행된 사람들을 선별하는 작업에 협조했다는 죄책감으로 그동안 숨어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덕침 사건의 주인공 장계범 씨는 지난 16년 동안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며 무겁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장계범 씨의 증언 가운데 두 가지는 관련자들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자신이 헌병대 선별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과 당시 도청 상황이 탈출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덕침 사건은 자작극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찔렀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 당시 덕침을 맞은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다 실신한 것으로 알려진 정향규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상 밖에도 정향규 씨의 소식을 들은 곳은 도청의 최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임인 동지회에서였습니다. 계엄군의 공격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란과 폭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바로 그 명단 속에 정향규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80년도에 감옥에서 나올 때도 같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쭉 교류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덕침 사건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지만 그 80년대 활동한 정리 때문에 계속 형님 동생 하면서 전화 통화도 하고 직접 그 완도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덕침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는 현재 완도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독침 사건 진상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날도 아침 못 먹었지. 저녁 먹어서 도청 안에서 먹은 게 밥입니까 그게? 식구일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거기서 구두고 있는데 오직 여름이라 목욕도 못하고 냄새 많이 납니까? 그걸 빨다 보면 사람이 입 안에서 박흥 나와요. 지금 내 손등을 빨면 나옵니다 그게. 빨다 한 되풀이 하다 보면 엎쳐서 하는 일이라 딱 엎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비닐기가 있고 못 먹었기 때문에 그 짜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아 머리야 하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이제 받쳐주더만요.
갑자기 뻘깡 일어나니까 받쳐지고 바로 이제 그때 병원 후송된 거죠. 그는 병원에서 나와 도청으로 돌아오는 도중 시민군들로부터 간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계엄군의 공격 때 총상을 입었고 체포된 후 또다시 상무대 영창에 수감됐습니다. 그때의 후유 중으로 아직까지 고생을 하는 그에게서 더 이상의 새로운 사실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또한 장계범 씨를 의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봤죠. 멀쩡해요. 다른 사람은 걸음을 잘 못 꿇고 저거는 얘는 멀쩡히 웃고 다니더라고. 그 교도소 안에서도. 왜 내가 그걸 아는 거냐 지금도 생각하는데 합수소에서 내려와서 합동수사본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내려와서 면회를 하더라고요. 8명을 보안 과장실로 우리를 들어가더만요. 가서 보니까 그때 장교는 나왔어요. 나는 이제 고문해가지고 이거 스스로 이제 붕대를 감고 있는데 이놈은 멀쩡해가지고 떨어뜨려 잘 지내 어쩌고 하면서 하는 것이 좀 이상적더라고요. 그래서 장계범을 지금 만나면 또 미워져요. 왜 숨기고 나를 걸고 들어가냐고 그래요. 누가 왜 덕침을 찔렀는지 정향교 씨로부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향교 씨는 도청 내에서 활동하면서 장계범 씨와 그저 친하게 지냈기에 상처 부위를 빨아주었고 이 때문에 이 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런 그도 장계범 씨에게 속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계범 씨가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장계범 씨도 유언비어 날짜죄로 형을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지난해 발표한 5.18 수사 결과문에는 장계범 씨가 1심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죄목은 유언비어 날조죄, 독심 사건이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군 색출 작업에 적극 협조한 그가 다른 시민군과 마찬가지로 형을 살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80년 당시 광주 관련자 처벌 기록에서도 그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꽂힌 볼펜을 주운 것을 기회로 유언비어를 날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의 수감 생활에 있어 그의 고통은 남달랐습니다. 뿐이 아니라 항시 애톨이었죠. 종교사 헌병대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교도소에 또 이감돼서도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같이 지목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복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내 마음 한구석에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독침 사건은 그의 등에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화병으로 사망했고 아내 또한 잃었습니다. 등의 흉터보다 더 깊게 패인 것은 또한 죄책감으로 인한 그의 정신적인 상흔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광주시청의 보상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계범 씨는 광주 관련 구속자로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 이유는 정신착란 증세. 기록에 따르면 그의 현재 상태는 정신착란입니다. 독침 사건 이후 심한 강박관념에 휩싸여 외상후 자극장애라는 증세를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급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상으로도 광주가 아니면 온전했을 지난 16년 인생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근 16년 동안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집에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누구도 사주를 받지 않고 이 광주 아픔에 동참했고 이제 좀 세월이 가면은 뭐 다 밝혀진다고 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16년이 지난 이 마당에 참 부산서 올라왔지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개운하고,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빨리 치유가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독침 사건이 광주 민주항쟁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독침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첩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더더욱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광주를 그리고 당사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 왜 일어났는지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불행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모든 의혹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도 풀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